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비탄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 어떤 점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수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많이 오른다. 그리고 또 은행금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 많이 접하시고 계시죠. 거기에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김우철 교수님 어떠세요? 최근에 좀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뭐 줄도산, 기업들의 줄도산이나 혹은 뭐 개인들의 파산 이런 것까지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위험이 많이 증가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연초에 조금 그래도 진정이 되면서 그러게요. 완만한 경제 회복을 꿈꿨지만 결과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이 교란되고 물가가 이제 치솟고 그러면서 결국 고금리 상황으로 왔는데 네. 이 모든 부담이 지금 서민 가계에 전이되고 있는 상태고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판이하게 다른 경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이제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어려우신 취약 경제 계층에 특히 이제 빚이 많은 분들, 취약 차주들의 민생 안정에 정부가 지원을 좀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점은 맞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전체 빚을 진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한 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이거를 네네네. 이제 어떻게 부담을 유지할 자신이 없는 네, 분들, 상환을 하기 어려운. 예, 취약 차주들 거의 정부 한은에서 지난 2월에 약 5% 정도로 봤고요. 젊은 층으로 오면 2030은 이 비율이 좀 올라갑니다. 6.6%로. 그런데 청년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이 중에 20%라 결국 이분들이 이번에 고금리 상황이 가장 어려운 분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네. 정부 특히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연이어서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신용차주들 같은 경우 그 이자 부담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보면 지난해 8월 이후에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인상이 되면서 그 이자 부담이 한 24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조 원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수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코로나19 경험하면서 그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자영업 대출이 2019년도만 하더라도 636조 정도 됐는데 지금 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60조 이상 되거든요. 네네. 상당히 이제 뭐 5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이자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담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계의 어떤 여건이 안 좋아진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상반기 한 해 이제 회생 신청한 분들만 하더라도 8,100만 건, 8,190건, 개인 회생이요? 예, 개인 회생 하신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파산 신고한 분도 한 5만 건 정도 되는데 2년 대비 한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 상당히 부담되고 뭐 상당히 이자 부담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소득이 좀 많이 줄어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그걸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5조 원 정도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금융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만기 상환 연장 유예 뭐 이런 대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9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 은행이 선택적으로 이제 해줘라라는 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거 뭐 무늬만 종료인 거 아니냐, 결국은 은행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정부가 발표한 125조 원의 대책 중에 상당수는 정부 재원으로 이제 은행 쪽에 취약 차주들을 대신해서 뭐 이자든 원금이든 대신해서 늦춰놔라, 갚아주는 뒤로. 그런 네. 형태이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늘어났던 소상공인들의 대출 네.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연장하는 만기를 연장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동안에 계속 이제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장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부분들 또 경제적인 여건들 이런 거 고려하면은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은행권에서는 사실은 이게 은행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대책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은행 쪽에 대신 갚아주는 형태가 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은 은행권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은 이익을 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뭐 파티라고 했거든요. 네. 표현까지. 그리고 특히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확실하게 줄이지 않는다면 은행권의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은행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 대책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분야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억제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금리로 인한 실제 가구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다른 지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실 교수님 어떠세요? 은행에 그냥 불만인가요?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하는 조치가 은행으로서는 좀 더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무조건 100% 만기 연장해주고 상환 유예하자 해야 한다. 이 강제 조치가 오히려 은행으로서도 부담이고 정부로서도 이제 부담이 되는 조치인데 언제까지 밀어놓을 수는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 9월에는 이제 자율 조치로 이행을 한다. 네, 다만 보통 평상시에 이런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은 90에서 95% 정도는 다 해줍니다. 뭐 즉각 회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은행이 예. 이제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 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네. 이거를 이제 하면 네.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손실을 본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종전과 똑같이 90에서 95% 정도는 네. 정상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은행으로서 연장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신용 상태나 소득 다 보면서 이런 분들은 종전대로 해주자. 네네. 그 비율이 이제 90%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 나머지 분들 이제 5% 내외의 이 분들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이거 이분들은 이제 정부가 결국은 공적 채널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이제 분들인데 오히려 이제 은행들로부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되고 보통의 이제 신용도가 있는 분이나 네네. 이런 분들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보통 어려운 시기에는 은행이 이보다 더 낮출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만기 연장도 안 해주고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이제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에서는 은행이 어느 정도 또 정부의 의사를 잘 대변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위원장도 뭐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좀 갖고 해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로 출범하시면서 네네. 그동안에 이제 지금 만기 연장하고 이자 유예하는 그런 대출 규모가 한 136조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계속 그 만기 연장 이자 유예하고
그런 그 롤오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계가 있겠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명확한 그런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네네.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저신용차주라고 하면 지금 청년층, 네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뭐 이자, 원금 이제 탕감해주는 네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일부에서는 좀 비판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되는 그런 그 대출에 네.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청년층 대상으로 하더라도 채무조정 특례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최대 50%까지 이자 감면해주는 조치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B2를 통해서 그동안에 뭐 코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좀 주식, 위험 투자를 가상자산, 많이 하는 네.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그 이자 갚고 상환했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이런 또 비판이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건 좋은데 네네. 요 지금 은행의 부담이 사실 좀 있는 상황이죠. 네네. 어쨌든 자율적으로 알아서 은행이 그러니까요. 90%까지는 이제 예외 만기 사항 상환 되는 거는 이제 만기 유예해라. 유예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주면 은행들이 또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재원이 좀 많이 드는 지금 상황이죠. 125조 원 정도 필요한 되니까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한 30조 원 정도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채무조정하는. 그다음에 네. 소상공인들에 대한 또 맞춤형 돈 41조.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대환 대출 한 8조 7천억. 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예, 그 금액에 대한 재원을 또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뭐 관치로 보긴 좀 과한가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알아서는 잘 못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주면 최소한 따르는 정도는 잘하니까 네네. 어쨌든 그 동안에 이자 이익 많이 본 거에 대해서 좀 사회 환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힘들 때 은행은 사실 실적 파티 잔치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앞서 서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원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최대 70%까지 탕감을 해주겠다. 빚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도와줘야 된다는 뭐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분들은 그럼 난 뭐가 되냐? 이럴 거면은 내가 왜 갚았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 원금에 대한 조정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하지 못했었고 뭐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하거나 뭐 유예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원금을 탕감하겠다라는 좀 굉장히 과감한 과감하죠.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청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비투, 영투 뭐 그 여러 가지 네, 영끌하고 영끌 비투하고, 비투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청년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탕감에 있어서도 과연 정말 취약계층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이게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제 말씀은- 앞서서 네. 그 이미 성실하게 상환했던 분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좀 불만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네네. 정말 취약한 소상공인이고 취약한 청년인지를 가려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투명하게 본인의 경제 활동, 즉 이제 매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가라는 걸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또 청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개인 차주 단위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가구의 상황 또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만 정말 취약한 차주인지를 구분할 판단할 수 수 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성실하게 상환해 왔던 그러한 그 상황들도 고려하면서 네. 정말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 부채 문제를 따질 때 네네.
아직까지 정부 내에 가구 단위의 어떤 그 부채 통계를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대부분의 대출을 실행할 때 개인 단위로 대출을 하고 그렇죠. 있고 차주 단위로. 개인의 상황이나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채 문제가 불거져서 원금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칠 때도 이게 개인 단위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정말 취약한 가구에 속해 있는 상황인지 또 뭐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왔던 소상공인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분들의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황에서 좀 더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가구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시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의 경우 차주 단위, 개인 차주 단위. 네, 아니면 조금 더 넓혀봤자 이제 부부 단위, 네네네. 이제 이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소득계층에 따라서 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부채가 미치는 영향들이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원금 탕감이라든지 예. 이자 상환할 때 충분히 그런 취약성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금융권은 원래 해오던 관행 자체가 차주 단위로 관리를 네네. 해왔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차후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내에서 좀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초희 어떠세요?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지난 주말에 발표되면서 예.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은 과대 포장되기도 포장돼 하고 있는, 여론 반응이 너무 또 민감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 원금 탕감이라는 표현이 많은 분들한테 좀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탕감이라는 예, 게 이게 그냥 털어내준다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탕감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분은 못 갚지 갚고 못하는. 신용 불량자가 되고 네네. 빚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갚지 받을 수 못하니까. 있는 빚을 조금 덜어주는 거냐, 아니면 네네. 거의 못 받을 것 같은 빚을 못 받고 신용 불량자로 전락시켜서 영원히 이걸 경제 막아주는 활동에서 거냐. 이탈시키게 할 거냐. 그 전에 받기 어려운 빚은 네네. 그럼 미리 조금 탕감해줘서 이분이 한 번 더 재기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러려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으로 해야 될 텐데 네네.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선별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금 발표는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재원 상태나 이런 걸 볼 때 실제 90%까지 탕감받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한 여러 가지 그래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네네. 입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석 달 이상 연체되면서 소득도 재산도 거의 부족한 네네. 그런데 연령까지 많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코로나 때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어차피 그 빚은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못 받을 빚을 그러면 덜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걸 제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그건 의미는 있는데 실제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넓진 않을 거예요. 매우 좁을 겁니다. 그래요. 예. 매우 좁을 것이다. 서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불만은 그거거든요. 나는 어떻게든 아득바득해서 빚을 갚았는데 이렇게 와서 빚을 다 털어주면 나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 예. 비판이 좀 그럴 나오고 수도 있는데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당히 시사성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 침체기 동안에 그 취약계층이 일탈하지 않고 시장 경제 시스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지원이 필요하고 그건 도덕적 계약하고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근데 저기서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영국의 FCA라고 이제 금융강도 당국인데 네. 영국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빚 연체가 늘고 빚을 못 갚는 그 저신용 차주들에 대해서 그 장기에 걸쳐서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를 그 자구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적으로 그거를 금융기관 통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아, 나는 뭐 예. 몇십 년 동안 뭐 어떻게 갚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식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원래 예. 5년 내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향후에 뭐 10년에서 15년 동안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자구 계획 프로그램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 그걸 보고서 예.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용 보증도
넣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일부에 따라서는 탕감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차주의 어떤 그 재무적인 계획을 보고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복희 원장이 얘기하신 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발표되는 그 민생안전 금융안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불특정 다수가 차주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탕감해 주다는 얘기를 했죠. 어떤 심사를 통해서 선별 선택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신용 차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비탕감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층 얘기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주식, 그다음에 가상자산 투자했는데 손실 요즘에 크잖아요. 손실 본 이제 청년층이 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자의 한 절반 정도, 최대 절반 정도는 또 감면해주는 그런 방안이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 것과 빚을 생존을 내 위해서 가지고 썼던, 이제 뭐 생계를 주택을 꾸리거나, 구매하거나 네. 전세를 이제 들어가거나 네네. 또는 이제 뭐 생계형 대출을 했을 수도 받을 있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한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많이 투자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납세를 했던 것들도 사실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네. 세금도 납부하고 또 부동산 세금을 보유세도 냈을 텐데. 납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위험하긴 하지만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과세 체계나 과세나 이런 네. 것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실제 이제 그 납세를 통해서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낮은 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부동산을 샀든 아니면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이미 대출을 받은 시점 이후에 그 사이에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을 해왔으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실제로 개인 단위의 차주로서의 취약성이 아니라 실제 그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소득이나 재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네. 실제로 이 이자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그거에 네네. 따라서 그 이자를 경감해주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정책이 디테일하게 좀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제 발표가 먼저 되고 네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이런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2월달에 그 청년들 자산 형성 지원하겠다고 그 계좌를 네, 이제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정책을 금융위에서 했을 때도 네. 사실은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 뭐 외국인 지원 논란, 뭐 이런 논란까지 확산될 정도로 그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가 없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적이 네네.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부채나 이자를 경감해주는 이 정책에 있어서도 금융위가 이제 그동안에 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왔던 그런 관행을 좀 벗어나서 다른 부처들의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할 때도 그 중기부가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오지 않았던 이제 부처기 때문에 네네. 다른 여러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정책들을 좀 뒤늦게 마련했던 사례처럼 금융위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또 청년의 지원, 네.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 지금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가상자산,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손실 본 사람들을 왜 보존해주냐 이런 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요 사안도 이제 원금 탕감 문제와 더불어서 네네. 가상 투자 실패를 또 정부가 정부가 도와주냐 받쳐주는, 네. 일리 있는 지적이죠. 잘못된 투자를 공공자금으로 뭐 지원하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자는 면이 있는데 네. 일단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 투자를 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잘못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은 청년층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예, 예. 2년 동안.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아르바이트를 못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졌죠. 예. 네, 가게가 없어졌죠. 네, 학교는 네. 뭐 가는데 네. 그러니까 학업 문제도 있고요. 학업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또 많은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 서울로 올라와서 거주 비용도 들어가고. 그 먹고 사는. 비용도 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도 대부분 생계형이라든가 특히 청년층은 이제 학업 유지를 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다 가상 투자로 봐야 되느냐? 구분을 물론 해야겠네요. 가상 투자도 늘어난 면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빚이 청년층이 특히 늘어났고 네. 이분들이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좀 어려운 입장이 되는데 만약에 경제는 계속 아직도 확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또 신용불량자가 되는 어떤 위험이 있거든요. 20대 부터. 네, 그래서 네. 청년들이 대량으로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거는 뭐 다시는 노동시장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사회활동도 쉽지 않고 취업도 뭐 당연히 어렵고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오는데 본인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손실로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번 지원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는 원금 탕감은 없고요. 이자를 빚을 줄여주는 거는 없고 이자를 좀 감면해 주겠다. 네, 절반 정도 네, 최대. 그래서 아마 일부는 가상 투자 손실 본 빚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분들조차도 첫 번째 인생에서 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는데 역시 또 신용불량자 돼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느냐. 우리 사회 노동력의 상실이다. 이런 면에서 대승적으로 일부는 그런 게 아주 없진 않겠으나 예, 예. 그걸 너무 이제 회초리만 들진 말고 회초리도 들고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원금을 잃으면서 얼마나 사실은 좀 실망과 비탄에 잠겨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도와주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은 분들도 꽤 있을 터이고 각오를 다져서 새로 일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전향적으로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그런 우리 점은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좀 그래서 필요하다. 다시는 이제 그런 예. 투자의 유혹에 너무 위험한 투자 유혹에 빠지지 않을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뭐 일부는 순수히 가상 투자로 생긴 빚이다 막 분별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또 선별할 필요는 있겠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투자의 결국 최종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지 않는 것처럼 손해에 대해서도 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위험 투자한 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수익도 이익이나 본인이 손실도 가져가죠. 본인이 담당해야 예. 되는데 지금 청년층 대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김 교수님이랑 의견을 약간 동의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냐면 그럼 청년층들이 왜 가상자산이나 위험 투자를 했겠는가? 왜 했냐? 왜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네네. 또 생계형 자금이 필요하고 또 학자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집도 사야 되는데 뭐 은행 이자가 그동안 상당히 낮았고 큰 돈은 필요한데.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그런 추에서 나온 것 같고 또 원금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계속 자산 형성을 해서 갚아 나가라는 측면에서 당장에 지금 현금 이자만. 흐름이 안 좋으니까 네. 지금 당장 이제 이자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좀 덜 받으면서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채무조정 특례제도라는 이름이 조금 거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례제도라고 특례. 붙으면 네.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줄 혜택을 준다는 느낌이 특혜 있거든요. 느낌이 예, 좀 그런 있죠. 느낌이 예. 있거든요. 지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고금리를 대환대출, 저금리를 낮춰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지금 8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예산 배정돼 있는데 네네.
청년층도 그런 프로그램을 갈아타게끔 하면서 지원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런 지금은 오해 소지들이 많이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례제도라고 해서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게 약간 좀 국민이 거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이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프로그램을 전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 아마 요즘에 좀 많이 또 눈길을 끄는 게 주택담보대출인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워낙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부담이 커지니까 이거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네. 좀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대책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보통 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저는 건가요?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나 금융권이 일정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네네. 지금 같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대상을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렇죠. 그 과정들이 좀 이제 치밀하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되겠죠. 부분이 있고요. 예. 사실은 지금 계속 하늘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청년 개인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한편에서는 금리를 올리니까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회적인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대출 부담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변동금리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70%가 넘죠. 70%가 예. 넘는 걸로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상당 부분 고정금리로 좀 전환을 하고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나 금융권에서도 실제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할 때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줄이고 또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정책들 네, 특히 이제 전환해주는. 주택을 구입하기 예, 위해서 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지금 9억 이하까지 아마 이 네, 제한이.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네. 게 조금 고소득층의 이익을 보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게 25조원이 이제 달성될 때까지는 네. 대출 규모가 네. 3억부터 일단 먼저 네. 공모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집값 이제, 기준으로 예, 3억이요? 4억짜리 집 받고 그래서 5억 가구 쭉 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9억 가기 훨씬 이전에 소진이 될 25억은 네, 꽉 찰 25조 것 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뭐 저소득층이나 너무 비싼 집에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만큼의 네네. 재원이 없을 겁니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소득층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어떤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매우 낮다고 보고요. 예. 아마 지금 고금리 현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거비용 차원에서 전세나 뭐 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제 생활비까지 타격을 받는 이런 네.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적어도 요 고금리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딱 묶어다 준다면 네.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안정되죠. 않겠는가. 네. 그래서 아마 3, 4, 5억 정도에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원 규모는 다 소진될 것 소진될 같다. 것이다. 그럼 이런 논란도 좀 없을 수 있다는 예. 얘기시네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세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억 2천만 원까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잡아주던 걸 1억 8천만 원까지 좀 늘렸어요. 근데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요즘에 1, 2억짜리 전세 찾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라 이게 정말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세 대출 받는 것까지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네네. 뭐 이자가 너무 높아서 요즘에 오히려 전세 그 이자 내는 게 오히려 월세
지금보다 좀 높은 전세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안 내니까 내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렇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수요는 물론 있겠지만은 저 한도를 늘려주는 게 사실은 적정한가에 대한 시점이. 좀 의견이 생기고요. 예. 좀 저거 보면은 금리도 지금 보게 되면 성년하고 청년층을 좀 구분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청년층이 물론 이제 금리가 낮죠. 그리고 한도도 이제 조금 더 작고 네. 그다음에 최소 2년 정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그 한도 증액하는 것보다 금리를 낮추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지금 워낙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전월세 지금 전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4.2%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3억 내가 전세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전세 이자 내는 게 뭐 1년에 한 100만 원, 월 한 100만 원씩 냈다고 네. 하면 최근에 지금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4.2% 네, 정도 되거든요. 4.2. 4.2%로 그 지금 계산을 하면 2.25가 지금 기준금리니까 네네. 4.25%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꼴이니까 3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이제 되네요.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절약되네요. 그럼 사실 그런 수요가 지금 그 전체 그 임대주택 중에서 50% 이상가 월세를 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월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저희 마지막으로 좀 이것 좀 체크해보고 싶은데 소득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소득세가 지금 사실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과세 표준 또 세율 이런 것들이 소득세가 15년째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증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좀 개편의 방향이 좀 어느 쪽이 되면 좋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다른 여러 정책에서 보면은 소득이나 물가가 변동되면 그거에 맞춰서 기준값들이 바뀌는 연동이 정책들이 되겠군요. 있습니다. 뭐 그게 법령으로 이제 규정이 돼서 매년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도 있고 뭐 일정 기간마다 이제 변화를 주는 경우도 시행령이나 있는데요. 이런 조정을 해서 사실 소득세 과표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일부 아주 고소득층의 구간을 추가하거나 네네. 뭐 세율을 조정하는 이제 그런 변화 이외에 이제 이 과표 구간 자체를 조정한 지는 꽤 오래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임금 상승에 비해서 예. 이제 그 소득세 납부했던 부분이 이제 좀 더 많이 증가했던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과표를 조정하는 거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 과세 그런데 표준은. 실질적인 이제 어떤 그 과세 자료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뭐 4,600만 원, 8,800만 원 이 구간에 대한 조정이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전체적인 구간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제 이것만 보면 소득세를 그러면 낮춰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겠죠. 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뭐 세수의 필요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면 네네. 저는 이 과표는 정상화 차원에서 조정을 하되 네네. 비과세 감면 중에서 불필요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줄 조정을 필요가 해서 일정 정도의 역진성을 좀 해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소득세 체계 조정을 하다 보면 항상 고소득층한테 이런 혜택이 많이 가게 되는 구조로 될 수밖에 부자 감세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득세법상의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이제 이런 그 면세점 이하의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오히려 근로장려세제의 구간도 좀 대폭 확대한다든가 네.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좀 병행이 돼야 된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소득세는 어떻게 좀 매워져야 될까요? 오랜만에 지금 이제 과표 체계 조정 얘기가 나왔고 네네. 지금 약간의 아직도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정부 세법 개정안에 다음 주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14년간 과표가 고정이 돼 와서 예. 소득은 계속 명목 소득은 빨리 늘어났는데 올랐는데. 그러니까 세부담이 실질 세부담이 특히 더 늘어나게 늘어나는 되는, 이런 네. 다소 좀 불합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특히 올해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네. 실질 소득의 어떤 감소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과표권을 조정한다면 지금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해요. 정부로서 적절한 이제 타임을 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아주 대폭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이제 세입 기반의 유지도 필요하고 아직도 적자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폭적인 상향보다는 아주 소폭 상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고요. 두 번째는 이게 14년 만에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라면은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물가 그래요? 상승은 매년 있고 아, 그래서 보통 아까 그 물가 말씀하신 대로 연동되는 예 건 물가 어떻게 되세요? 연동제를 네.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요? OECD 국가 35개국 중에 한 19개국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네요. 예, 주요국은 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일본 등이 안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매년 생계비 지수나 CPI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를 네네.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과표권을 조정을 해야지 이 세율 체계와 과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소득세에서 근간인데 이거를 좀 정부가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는 조정하는 건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체계가 이번은 좀 필요하다. 소폭 조정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이번에 좀 룰을 정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내년 세법 개정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전체적인 체계를 좀. 좀 제도적으로 물가연동제 도입하는 거를 한번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 교수님 의견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득세 과표 조정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그 맞아요. 정부가 이제 기업들한테 임금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금 올리고 있거든요. 소득세 네. 구간이 지금 문제가 아. 지금 4,600만 원이 지금 15%거든요. 4,600만 원 이하. 네네. 그다음에 이제 8,800만 원 이하가 세율 24%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4,500만 원 임금 받는 분이 연봉 받는 분이 3% 임금 인상이 됐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3%면 실질 임금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3%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명목과표는 4,635만 원이 되잖아요. 넘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구간을. 9%포인트가 과세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더 내게 되는 거예요. 15%에서 24%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나는 돈 더 보존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만 세금만 더 더 내야 내는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정부가 그 기업들한테 임금 인상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지. 네. 정부가 이제 받아가는 소득세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지금 물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합리적이고 또 형평성이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사회적인 동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철 교수, 서지용 교수, 최현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